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CPI 쇼크로 급락했던 뉴욕 증시 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다소 이 CPI 쇼크를 좀 완화시키는, 누그러뜨리는 그런 발언에 나섰고요. 또 전날 또 물가 보고서에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또 평가도 나오는 중입니다. 대표 반도체 주식인 엔비디아는 결국 알파벳을 제치고 미국 기업 시총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양시장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양시장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줄였지만 코스피는 전일 미국 물가지표 충격을 피해가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틈을 이용해서 2세 또 3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네, 기업들에서는 하락장을 이용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은 물론 또 절세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식 증여 절세 노하우, 콕콕 절세 전략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몇 번이고 바퀴가 땅에 닿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닿을 땐 기내가 격렬하게 흔들리다가 점차 그 강도가 약해지곤 하는데요.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시장의 매크로 이슈의 충격을 흡수하는 그 속도가 전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S&P 500 지수 0.96% 올랐고 다우 지수도 0.40%, 나스닥은 1.30%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죠. 대형 기술주들은 애플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애플이 0.48% 쉬어간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97%, 특히 엔비디아 2%대 상승 성공하면서 시총 순위 다시 한번 높이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ML 연례 보고서에서 반도체 반등 조짐이 보인다는 긍정적인 내용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각 0%와 1%대 상승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면 메타도 2.8%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간만에 2.5% 오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의 하락 이유는 한마디로 예상보다 높은 CPI 결과에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밀릴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CPI가 예상을 웃돈 이유가 일시적인 문제일지 아닐지 구분해보고 비슷한 하락 사례를 찾아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PI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범, 바로 주거비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쉘터 부분이 이번 CPI 상승을 주도했는데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등을 볼 때 여전히 강력한 미국 경제가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식료품 부문인데요. 식료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도 홍해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2022년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는 평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앞으로도 CPI가 반등할 여지는 크지 않겠지만 CPI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주택 가격과 식료품 공급망 이슈가 크게 변화할 여지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CPI는 앞으로도 최소 몇 개월 동안은 현재 수준, 즉 연준의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과 비슷한 이유로 하락했던 때가 1월 말에 한 번 있었죠. 당시 1월 FMC 종료 후에 3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과 또 CPI가 높은 수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연준이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 이유는 그 우려를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실망감에서 비롯된 하락폭의 정도가 앞선 것과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인데요. 1월 말에는 이틀에 걸쳐 시장이 3% 정도 하락을 했었다면 이번엔 2% 미만으로 빠지고 곧바로 하루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CPI 고착화, 기준금리 인하 시점 후퇴라는 악재를 받아들이고 또 소화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추가적인 이벤트들을 앞두고 CPI처럼 시장 예상과 다르거나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그 충격이 과거 하락폭보다 완화되는지를 지켜보시고 혹시나 완화가 된다면 시장의 악재를 거의 다 소화시켰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국채 금리도 하락 안정세 보였습니다. 2년물은 4.5%대, 10년물도 4.2%대까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는데요. WTI 1.57% 하락하면서 배럴당 76달러 선에, 브렌트유도 1.52% 떨어지면서 배럴당 8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매크로 이슈를 전부 다 얼마나 잘 소화해내는지 살펴보고 투자 방향을 설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은 멕시코로 중국 부품업체들을 불러 모으는 머스크와 장중 한때 알파벳을 제치고 시총 3위에 등극한 엔비디아, 구형 윈도우 기기의 크롬 운영체제 자동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구글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멕시코 현지로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가 최근에 짓고 있는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의 신규 공장 근처에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급속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 조달되는 현지 공급망의 복사판을 멕시코에도 조성하고 싶은 머스크의 구상이 보이는데요. 그에 따라 중국 업체들을 멕시코로 부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도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조립된 전기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도 멕시코에 전기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 관세와 IRA 보조금을 염두에 둔 건데요.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 정책의 최대 승자가 멕시코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장중 한때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을 추월하며 미국 상장 기업 3위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같은 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 1.2% 상승하며 1조 8,300만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시총인 1조 8,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첨단 반도체 칩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231%나 폭등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50% 이상 올라 S&P 500 지수 기업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바로 어제 엔비디아는 종가 기준으로 22년 만에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4위에 안정적으로 등극했는데요. 오는 21일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 실적 공개로 엔비디아가 시총 3위 기업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글이 기업들의 윈도우 기기에 크롬 운영 체제의 자동 업데이트 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알파벳의 발표에 따르면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 윈도우 10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이후 수백만 대의 PC가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MS는 윈도우 10이 2025년 10월 14일에 종료될 것이며 더 이상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나 버그 수정,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윈도우 11으로 전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조치에 따라 크롬 OS 플렉스가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와 데이터 암호화와 같은 기능을 계속 수신해 사용자가 윈도우 10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은 크롬 OS가 데이터 센터에서 앱을 실행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기존의 윈도우와 생산성 애플리케이션을 스트리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가전업체 비지오를 2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3일 월마트가 비지오를 20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인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지오는 스마트 TV, 사운드바 등을 생산하는 미국 가전업체로 매출 기준 월마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TV 브랜드로 꼽힙니다. 현재 월마트는 광고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유통업체 간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월마트가 비지오 인수를 통해 스마트 TV를 기반으로 한 광고 비즈니스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의 CPI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그래도 이슈가 있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그럼 어제 상승 업종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열릴 세계적인 반도체 하크에서 HBM과 CXL 혁신에 대해 발표합니다. 특히 올해 중으로 CXL D램을 상용화한다고 강조할 예정인데요.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는 삼성전자는 AI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CXL D램에 집중하고 있죠. 그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128GB CXL D램 개발에도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CXL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죠. 네오셈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오킨스전자가 14% 이상 올랐고 CXL 분야의 IP를 보유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CXL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어제도 12% 넘게 올라 연일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인 엑시콘도 8%에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호주의 리튬 생산업체와 리튬 정광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리튬 정광 8만 5천 톤을 공급받게 되고 추가 계약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리튬 정광 8만 5천 톤이면 수산화 리튬 1만 1천 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고성능 전기차 27만 대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리튬과 전기차 관련주 모두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미래 나노텍이 14% 가까이 상승했고 강원에너지와 중앙첨단 소재, 하이드로리튬이 6에서 7%대 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 바로 엔캠입니다. 주가는 한 달 새 9만 원대에서 27만 원대로 뛰었는데요. 어제도 장중 신고가 썼지만 차익 실현 매물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약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리튬 관련주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돋보였고요. 이어서 세 번째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어제는 정부 정책 발표가 원동력이 됐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의료와 교육 등의 AI를 적용하는 AI 일상화 프로젝트에 7,737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AI 연구 거점을 만드는 등 AI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내놨는데요. 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또 한 번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주반도체 약 8% 올랐고요. 그저께 상한가를 찍었던 가온칩스는 어제도 약 5% 오르면서 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총 4위인 HPSP 3거래일 동안 40% 정도 급등했는데요. 어제 6만 원 선을 뚫어냈습니다. 올해 들어 엔터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죠.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4곳의 합산 시가총액이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약 3조 원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엔터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모처럼 회복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엔터산업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연 모객 수와 MD 부문의 성장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어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가 6%대 강세 보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큐브엔터가 약 5%, SM과 JYP엔터가 3%대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특히 JYP엔터는 MSCI 지수에서 제외되면서 2%가량 하락했었는데 어제 만회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어제장 상승 업종들 짚어봤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앞서 뉴욕 증시가 흔들렸지만 우리 시장은 미국과 긍정적인 디커플링이 나타났습니다. 저 PBR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 반면 AI 모멘텀이 CXL까지 이어지며 반도체 업종이 강했는데요. 저 PBR주의 강세가 한풀 꺾이는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는 1.1% 떨어져 2620.4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와 달리 코스닥은 0.96% 올라서 853.30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이 오전장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낙폭을 축소했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어제 1,084억 원 순매수, 9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갔고요. 개인도 4,077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659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584억 원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만 1,26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 중에 기아만 0.34%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선 에코프로비엠이 1.46% 상승해 24만 3,500원, HPSP가 3.88% 강세로 종가 6만 1,600원이었습니다. 그제 상한가를 찍은 엔캠 어제도 3% 추가 강세 보이며 27만 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소비자 물가의 환율은 껑충 뛰었습니다. 어제 7원 30전 올라서 1,335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했죠. 2월 초에 저 PBR주 테마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지수가 한숨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CPI 영향도 있겠지만 이 증시가 레벨 부담이 느껴질 만큼 많이 상승한 데 조정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거진 11배까지 상승했는데요. 지수가 초저금리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3년 이후에 이 11배가 상단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레벨 부담 구간에 접어든 상황인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시장이 다음 내러티브,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3월 말에 배당금이 지급이 완료가 되고 총선 이후에 증시 부양책의 정책 모멘텀도 소진이 되겠죠. 게다가 6월엔 공매도 재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을 다루면서 2분기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당장 3월부터 시장의 색깔이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는 시장이 미국의 AI 테마와 일본의 저 PBR 테마를 가져와서 주가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IT 모멘텀이 이미 고점에 도달을 했고 저 PBR주 장세도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12월이었던 배당락이 2월에서 4월로 이동을 하면서 이 배당을 받기 위한 수요가 미뤄져서 이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고요. 저 PBR주가 계속해서 가려면 ROE가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기업들이 잘 벌지 못하기 때문에 저 PBR주의 장세가 이번 달에 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미국의 AI와 일본의 저 PBR을 지나서 이제 하나 남은 테마는 인도의 중소형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미국의 IT 실적 모멘텀이 꺾이고 한국의 자동차와 금융주의 배당락이 지나는 시점에 이 3, 4월에는 중소형주가 강할 것이란 판단인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테마 투자 접근이 가능한 2차 전지가 바이오나 헬스케어 테마보다 매력적일 것이라고 추천했습니다. 저 PBR주에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순환매가 돈다면 이 코스닥 2차 전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으로 오늘 우리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머니쇼와 함께 개장 준비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2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실시간 댓글 참여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CPI 발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1월달 CPI가 전년 동기 대비로 3.1% 상승. 이게 전월 네. 대비로는 분명히 둔화된 건 맞거든요. 그렇죠.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유. 유튜브를 지금 소장님이 뜨셨어요. 예. 좀 뭐랄까 시장의 그 회복 탄력성이 강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표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좀 울퉁불퉁할 거라는 그 전망이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예. 인플레이션 경로라든지 또 시장도 어느 정도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뉴욕장을 보면서 또 우리 코스닥 시장도 어제 네. 강한 또 이렇게 반등을 보이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 시장의 힘은 좀 살아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뭔가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인 것 네, 같죠. 그러네요. 아니, 거기다-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했으니까요. 코인 진짜 대단하네요. 우리 또 정민 앵커께서도 코인 계속 관심 있게 보시잖아요. 저는 뭐 여러 자산에 관심이 많아요. 네.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자산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 정도만. 비트코인 짭짤하시겠는데?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셔. 네. 저희 에퍼리서치 한영희수석 바로 좀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리 한수정님. 네. 그래도 제가 요즘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요일별로 패널분들 나오시는 그 패턴을 보면서 우리 한수께서 이제 목요일 날 출연이시잖아요. 네. 화요일 날 장 마감 무렵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테슬라 사고 네. 수요일 날 올라왔을 때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한수석의 테슬라 설명을 좀 듣고 꼭 한수석 나오기 전에 테슬라 올라주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네.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는 네, 수요일마다 빠져가지고 밤에 이제 밤에 그렇죠. 작년에는 그때 당시에 요일을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출연 요일 받고 싶다고 네. 하셨어요. 예. 요일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아직까지 힘이 살아 있고 매그니피선트 7 중에는 애플이 지금 제일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가운데에 뭐 테슬라도 어쨌거나 여전히 서학 개미들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더라고요. 네네. 아직까지. 네. 근데 앞서 모닝벨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비아디가 이제 한국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상황까지도 된 것 같아요. 테슬라, 뭐 비아디, 우리 현대 기아까지 할 것 없이 이 부분도 한번 좀 오늘 이렇게 우리 한수석에 또 분석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그 전에 뉴욕 증시 한번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살아 있다. 추세. 추세가 근데 이게 CPI가 발표가 됐는데도 네. 이 기술주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기술주의 같아요. 흐름은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다 올라가는 섹터는 결국엔 통합적으로 맨 위로 올라가면 AI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예. CPI도 AI를 막지 못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지금 CPI가 쇼크가 좀 나오기는 했었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뭐 잠깐 리뷰를 해드리자면 뭐 다들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슈퍼코어들은 아직까지 좀 상승세 이루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뭐 식음료, 주거비, 의료비가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름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하고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이제 2월달에 그 CPI를 이제 3월달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3월달 데이터를 또 우리가 봐봐야 되잖아요. 예. 네. 저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네. 그 홍해 병목 현상에 대한 성적표가 도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직. 그러니까 공급난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아직 도착하진 않았죠. 시기상으로는. 예, 예. 네, 왜냐면은 아직까지 뭐 2월달 시작하고 초반에도 그 병목 현상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나올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살짝 걱정되는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거는 병목 현상은 일단은 뭐 소비재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뭐 내구재다 보니까 이번 CPI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일단은 쉘터였죠.
그 주거비. 주거비. 네. 네. 주거비였죠. 근데 사실 주거비 제외하면 1.4%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주거비 제외하면 솔직히 나쁜 성적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러면은 주거비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주거비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봐야죠. 네. 그러면은 헤드라인 CPI에서는 일단 35%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근원 쪽에서는 이제 45%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이번 달에 발표한 CPI 보시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0.6인가 올랐거든요. 근데 비중으로 주거비만. 네, 예. 주거비만. 예. 근데 이게 전체 비중을 따지자면은 가정 평균을 산출하면은 꽤 높은 비중인 그러네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0.6이라는 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는 뭐 10% 이상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큰 비중이 0.6% 올라 버리면은 조금은 쇼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뭐 음식이나 아니면 뭐 가전이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사실 큰 걱정은 안 되기는 하는데 네. 일단 주거비가 좀 많이 제외가 돼야지 시장이 좀 환호는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뭔가 될것 주거비 상승세가 둔화되어야지 네.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네,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 어제 뉴욕장 반등에 힘을 실어준 사람 중에 이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네네. 총재도 있는데 그러니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왔지만 연준의 뭐 금리 인하 경로에 큰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연준은 CPI보다도 PC 인플레이션을 본다 네네. 하는데 원래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 비중이 PC에서는 굉장히 낮아요. CPI 그쵸. 대비. 네. 그러니 좀 낮게도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표 갖고 이렇게 뭐 조사모사식으로 좀 착시도 일으킨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아직 돈 많다는 느낌. 코인 오르는 걸 보나 네.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익률이 좀 올라오니까 국채 시장에서도 매수세 들어오고 주식도 좀 밀리니까 바로 사고 돈은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나라로 1조 달러를 넘어서 시초 1조 달러. 1조 달러를 넘었으니까 이제 지금 51,990달러 수준이에요. 이러면 52,000달러도 금방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예. 사실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집중을 했던 거는 저는 ETF가 조금 더 이게 압력을 불어넣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고 네, 나서. 왜냐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당시 딱 거래되자마자 거래량이 좀 많이 생기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주식 시장하고 비트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하고 좀 비슷한 거는 뭐냐면은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량이 신뢰도입니다. 거래량이. 네네네. 거래량이 있어야지 사실 요즘에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백서는 누구나 다 발행을 하거든요.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뭐 어디서 뭐 연결해가지고 오프라인까지 연결을 하겠다 이런 네. 백서들은 누구나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백서만 믿고도 사실 스캠 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네. 얘기가 나오는 거. 이 스캠 코인들도 백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러면은 요즘에 뜨는 이제 그 가상자산의 신뢰도는 뭐냐면 진짜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사느냐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근 거래량들을 보면은 볼륨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좀 신뢰도를 얻고 가상자산은 결국에는 지금 ETF라든지 아니면은 그 얼마 전에 금리 인하였죠. 금리 인하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트리거가 좀 작동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24시간 거래량을 보시면은 51조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인 시장에 좀 불을 뿜었던 거는 좀 ETF도 한몫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일부 투자자들이 이렇게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나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주식시장에서 ETF를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 ETF마다 성격이 좀 다르겠지만은 이 ETF를 사게 되면은 그거를 이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그렇죠. 블랙락이라든지 예. 이런 운용사들이 있는데 이 운용사들은 이거에 1대1로 맞춰서 그 현물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빠뜨리긴 했는데
반감기가 있죠. 그렇죠. 네, 반감기. 그럼 채굴자들이 계속적으로 내가 이번 연도가 반감기라고 하면은 채굴에 대한 보상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만큼 4년에 한 번씩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굳이 비슷한 예로 들자면은 자사주 소각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 유통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굴자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채굴량이 1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다음 연도는 이제 반감기라고 하면은 0.5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유통량 그 발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지금 채굴자들은 결국에 반감기가 올 때 이거 팔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네네. 누구나 아는 시나리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매도자들의 압력이 줄어들고 매수자들만 늘어난다라고 하면 가격이 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뭐 한 대표께서도 이런 쪽에는 뭐 항상 얼리버드라 해야 되나, 얼리 어댑터라 해야 되나, 뭐가 나오면 일단 해보시는 분이잖아요. 아, 네. 그리고 뭐 비트코인도 초기에 또 투자도 하셨고, 근데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막 뭐 식당에서나 카페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엘리베이터에서나 코인 얘기는 잘 안 들리길래 지금 투자 열풍은 어때요? 한때 우리 대단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진짜 어지간하면 다 코인하고 하던. 근데 지금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업비트나 빗썸이 대표적인 거래소이기는 한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저는 그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지표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장외 주식 가격도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예. 사람들도 이제는 굉장히 똑똑해지신 거죠. 투자자분들도.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 거래량이 높아졌어? 그럼 두나무 사야겠다. 빗썸홀딩스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또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각자 생각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열풍이 예전보다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코인 쪽은 어쩌다 보니까 오늘 초반에 코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 샘 뱅크만 프리드 그 머리 뽀글뽀글한 그 친구 FTX. 예, 네. FTX나 우리 국내에서도 거래소 몇 군데가 사실 이 코인 시장에 가상자산 시장에 좀 노이즈가 많았잖아요. 네네. 뭔가 좀 불투명한 거, 뭔가 좀 이상한 거 그렇긴 한데 여전히 이제 자산 시장의 한 그 뭐랄까 한 카테고리로 분명 자리는 잡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찰리 먼거 같은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지 마라라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요 ETF 초기에 그 막 승인 나고 했을 때 시장 가격에 변화가 없길래 조금 그게 했으나 최근 들어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서 한번 유튜브 검색해봤더니 아주 낯익은 분이 막 썸네일에 뜨더라고. 아주 낯익은 분이 술술 경제라고. 아니 뭐 그러니까 요즘 그 정도로 네. 비트코인이 아주 핫하다는 막, 거죠. 예. 예. 그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은 코인 얘기는 여기서 줄이더라도 거기서 참고 많이 되실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저는 비트코인 ETF가 한몫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있잖아요. 예. 이더리움이 그 다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쭉 가는데 이더리움 가격도 물론 쭉 가겠는데 그 탄력성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예. 그러면은 비트코인만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ETF만 있었으니까. ETF가 있었으니까. 왜냐면 이더리움 ETF는 아직 없거든요. 네. 그렇기 사실 때문에. 그 ETF 승인 이슈 있었을 때 이더리움이 먼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쵸.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 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그건 좀 쉽지 않을 거다,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그것까지는. 많은 것 네. 같아요. 예. 자 이제 좀 시장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보면은 이제 뉴욕 증시 자체가 지금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어제 국내 증시도 사실 오전에는 좀 뭔가 불안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 오후 들어서 코스닥이 그래요. 오히려 또 상승으로 네. 전환이 됐는데 여전히 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AI라든지 반도체 쪽 이런 쪽으로는 매수세가 굉장히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아마존 제치고 3위. 또 네. 알파벳 제치고 네.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그러니까요. 올라섰고요. 일단은 저는 그 AI 쪽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서는 이제 주가를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거를 의견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매수세가 더 몰릴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사실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시장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빅테크 업체들이 왜 이렇게 뛰어드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직까지 뭐 실체감은 안 드시겠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드리자면 네.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잡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잡일. 잡일 자체를 그냥 AI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 월에 각자 회사마다 각자 다르겠지만은 뭐 보통은 2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거든요. 월 구독료가 네. 보통은 챗 GPT 4.0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글의 제미나이도 그렇고요. 뭐 10만 원에서 뭐 5만 원 왔다 갔다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렇게 막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잘 활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 인건비를 무조건 뽑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아하. 네. 네, 근데 코파일럿을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웬만한 사람 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그 고용자나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사람 관리하는 것도 다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AI한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거 뽑아내줘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게 깔끔하고 그냥 뭐 인간관계에서 굳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이런 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할수록 일단은 지금은 얼리어답터들이 먼저 쓰겠죠. 얼리어답터들이 쓰면서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중화되면서 다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생성형 AI가 크게는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언어형 모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라고 했을 때 언어로 뽑아내주는 거. 언어형 생성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우리가 달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음성, 뭐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살인자 난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 손석구 배우의 아영 역할을 했던 딥페이크 이런 네네. 것들이 또 이미 영상 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게 대중화됐을 때 이 돈 누가 다 먹을 건데 라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CAG의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27%거든요. 그러면은 무시할 수가 없는 시장이고 그래서 지금은 AI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AI 시장은 계속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 그 부분은 누구도 이렇게 부인하기 힘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닐까요? AI가 스치기만 해도 그냥 올라가는 AI하고 무관한 하드웨어 쪽이건 소프트웨어 쪽이건 뭐 그런 식으로 실적 측면에서나 그러나 뭐 관련주로 묶일 수만 있다면은 같이 가는 단계인데 현재는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 그 부분에 실체가 있는 회사들 주가만 견디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빅테크 업체들은 웬만하면 실체가 거의 빅테크 있는 업체들의 거죠. 예. 네,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왜냐면은 실제로 챗GPT 같은 경우에 제가 쓰기도 하고 있고요. 코파일럿도 지금 완벽하게 다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 제가 원하는 거를 출력했을 때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실체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국내 AI 관련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컨셉으로서의 실체가 있는 몇 개 꼽아 주신다면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뭐 HBM 쪽. 네,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AI 관련주들 중에서 최근에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플리토 예. 이런 거는 테마를 탈 수가 있기는 한데 과연 사용자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챗봇을 사용할까? 라는 게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지금 오히려 화면에 나오네요, 지금. 네, 이거는 일단은 네. 반도체 IP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이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뽑은 관련 종목이긴 하네요. 네, 근데 ARM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ARM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오르면서 그래도 다시 또 폭락하기도 그 했다가 네, 어제는 또 다시 또 5% 반등이 근데 나왔거든요. 전일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전일 많이 떨어지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맞아요. 예. 그때 보시면은 반도체 IP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텔레칩스,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팹리스에서는 뭐 사실 제조 반도체는 LPDDR이다 보니까 로우 파워 DDR이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AI로 가는 거고 그렇죠. 뭐 텔레칩스 넥스트 칩도 있었고 뭐 디자인 하우스에서는 가온 칩스가 있었죠. 가온 칩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고, 저는 플리토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테마는 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한국인들이 사용을 하면은 오픈 AI 챗 GPT 같은 게 영어로 써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한국어 버전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더 정확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웬만한 정보 같은 경우에 챗 GPT가 훨씬 더 많고 출력값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뭐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그 구글 번역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접근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짜 채 2달도 안 돼서 소위 말하는 10배를 만들어 버렸는데, 네. 10배를 만들어 버렸는데, 네. 지금 우리 한 대표 같은 분은 지금 제주 반도체가 이제 진짜 10배 찍고 나서는 급하게 조정받다가 다시 또 지금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주식은 어떻게 접근하라고 조언하십니까?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요?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이고. 근데 왜냐면 엔비디아도 사실 그렇잖아요. 긴가민가 하다가 진짜 여기까지 네, 와버렸네. 지난해 사실 봄만 하더라도 비싸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뭐 쭉쭉 날아가고. 근데 이게 DDR, LPDDR하고 예. 엔비디아 GPU랑은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비교 자체가 좀 불가한 거고 네, 비교. 이제 그런 네. 거죠. 계속 날아가는 종목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엔비디아나 차라리 노리실 거면 저는 AMD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엔비디아가 그 생태계를 구축한 거는 맞습니다. 네네. 저도 그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인정은 하는데,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매수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익률을 가져가고 지금 리스크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더 심리적인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러면은 불안하죠. 네, 예. 제주 반도체 실적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280억 정도 재작년에 나왔고요. 일단은 이번 연도에도 일단 1,000억 이상, 1,500억 이상 이제 매출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총이 1조 1,000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꺾였을 때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장기적인 강제 홀딩으로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그냥 무조건 손절 5% 잡고 갈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잘 지킬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확 꺾였을 때 과연 심리적인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저는 LPDDR하고 지금 미국 빅테크 업체들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차라리 AMD를 좀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테슬라 얘기하다가 우리 현대차 얘기 못 할까 봐 싶어서. 네. 지금 현대 기아 대단해요, 시세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고. 그 속내가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일단 그 외국인들의 속내. 외국인들이 최근에 전체 수급을 보시면은 네. 1월 19일부터 예. 어제까지죠. 예. 2월 14일까지 7조 7천억을 순매수를 엄청 했습니다. 샀어요. 8조. 네, 거의 1월 19일부터 어제까지 그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네. 하루 빼고 다 순매수였거든요. 예. 네. 근데 굉장히 많이 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급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보통은 시가총액 큰 게 바스켓으로 담다 보니까
시가총액 큰 거 반도체를 많이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반도체보다 더 순매수를 많이 한 쪽이 운수 장비 쪽이더라고요. 현대차더라고. 네. 네.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어. 이제 PBR 높이겠다라고 정부에서 네. 발표를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수혜가 되는 데가 어디냐. 근데 자산 가치가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면은 실적도 잘 나오고 판매량도 높은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현대차가 좀 맞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 PBR 수준을 보면은 0.7배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는 PBR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저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7조 7천억을 사는 동안에 아예 전기전자 섹터가 아니고 운수장비 섹터를 집중한 이유가 저는 좀 정부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이고 이게 뭐냐면은 주주환원 정책 더 많이 해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주주환원 정책을 보면은 일단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이 25% 이상 배당을 해라라는 게 가이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이 분기 배당 실시하고 그다음에 3년 이내에 그 3% 주식 소각 이런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야 이거 실체화가 될 수 있겠다. 그동안에는 자사주를 사는 건 오케이. 근데 자사주를 진짜 소각해야지만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밸류업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동차 쪽에 많이 몰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합산 시가총액이 이제 100조를 넘어갔죠. 근데 이번 연도도 장사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테슬라 얘기 좀 여쭤봐야겠네요. 예. 테슬라 얘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테슬라는 이번 연도 장사 잘 할 것 같습니다. 문제 그래요. 없이. 네. 뭐 중국 제외하고는 인도량 자체가 괜찮다고 보이네요, 지금. 네, 유럽 저 자막 하필이면 또 우리 아, 저 자막. 네. 이거 문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한 대 네. 팔렸다고. 네. 아이오닉 6대인가 4대 팔렸습니다. 아이오닉? 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1월 달, 2월 달에 이거를 뭐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2월 달, 3월 달에 확정이 납니다. 그러면은 1월 달에 내가 보조금 받을 수 있는데 미쳤다고 이거를 보조금 안 받으면서 사진 않거든요. 저거는 아마 모델 X나 S 같은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은 전기차 보조금 제외 대상. 왜냐면 고가 차량. 기사에서는 모델 Y 한 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거는 사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 한국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네, 그런 일각의 그 정도로 소문들도 뭐. 있습니다. 일각의 소문들. 네. 근데 일단은 뭐 저런 급한 분들도 있겠죠. 전기차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사겠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은 보통은 2월, 3월에 나오기 때문에 1월 달은 그냥 안 팔립니다. 같은 기간에 아이오닉도 4대, 6대 팔린 거 보면은 그냥 테슬라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들은 저는 같은 회사들 비슷한 자동차 완성차 레거시 업체들도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만 유독 저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있죠. 당연히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1월 달에는 팔리기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2024년에 보조금 산식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기준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지금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보조금을 낮췄고요. 그다음에 주행거리 400km 미만 보조금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환경성 도입, 이거는 LFP 겨냥한 거죠. 그다음에 그 사후 관리 개수 도입, 이거 AS 센터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혁신 기술 추가 보조금 V2L이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흔히 말해서 220V 전기 꼽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죠. 뭐 서로 충전 가능하냐. 근데 대부분 이제 테슬라를 좀 겨냥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계속 현대 기아차가 어느 정도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근데 유리하게 바뀌긴 했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테슬라가 지금 모델 Y RWD 작년에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기가 상하이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아마
지금 5,699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왜냐면 5,7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건데 이거 5,200만 원 정도로 할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가격대 형성은. 그러면 보조금도 보조금도 받을 탈 수 수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개수를 보자면은 0.6, 0.4 뭐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 좀 어느 정도 낮게 받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상쇄할 정도로 테슬라가 할인 정책을 고수한다고 하면은 판매량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는 한국에서 안 팔린다라고 해서 저는 크게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2% 정도 됩니다. 가장 큰 데가 어디냐면 중국, 미국, 유럽이죠. 중국, 미국, 유럽의 장사만 잘하면은 밸류는 높일 수 있고 실적은 높일 수 있습니다. 굳이 한국 시장을 안 노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비한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에 테슬라가 결국에는 그 스텔란티스까지 NACS에 합류가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지난번에 업데이트 해드린 게 이제 마츠다까지 업데이트를 해드렸거든요. 그 충전 표준 그거죠. 네네. 예. 북미 표준 충전소인데 마츠다까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이번에 2월 13일인가 들어온 게 스텔란티스입니다. 여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크라이슬러, 피아트, 뭐 다치, 뭐 램, 뭐 마세라티, 지프 여러 가지 브랜드들 한 18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NACS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 충전 표준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어디 빼고 빈페스트랑 페라리, 뭐 에스턴 마틴, 맥라렌 이런 거는 사실 대중화된 자동차가 슈퍼카죠. 아니다 예. 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어와도. 네네. 그래서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거의 다 들어왔다라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일단 이번 연도에도 장사는 잘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성장률은 작년보다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비아디 같은 경우에 비아디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아직까지는 좀 주력이긴 하거든요. 네. 전기차만 놓고 보자면은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가형 차량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모델 2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을 좀 뺏기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180이라고 하면은 저는 매수 가격이지 않나. 아, 한 그래요? 번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3% 반등 예상이 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28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어제 개인 투자자 매수로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0.8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60포인트 기록이 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약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3,900원. SK하이닉스가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5만 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9만 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2만 4천 원이죠. 현대차가 1.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9,500원이고요. 기아가 1%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1만 9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3만 9,500원. 네이버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호가에서 1%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 상승 마감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7천 원이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1.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3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9천 원. HPSP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3천 원이고요. 엔캠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호가 28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만 5,900원. 알테오젠 0.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호가 흐름 좋네요. 2% 상승 예상되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또 오늘 어떤 행보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호가는 17만 8,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노공업도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2만 500원, 신성 델타테크 지금 강보권 예상이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3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장도 일단 상승이 예상되는데 어제 강했던 초전도체 CX의 반도체에서 파생된 쪽 또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요. 또 네. 엔비디아가 또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그러죠. 네. 예. 예상 체결 지수 저 정도면 리즈너블해 보이고 오늘은 큰 걱정 없이 이렇게 개장을 한번 맞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 살짝 반락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CPI 쇼크의 절반 정도를 되돌린 것 같아요. 금리나 환율이나 할 것 네. 없이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은 한번 열고 나서 시장 힘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뜨겁지 않게 은근하게 올라가는 게 은근히 가는 게 좋잖아요. 이게 차라리 좋죠. 예. 예, 괜히 양은 냄비 같이 예? 가스레인지 켜자마자 뜨거워졌다가 예. 불 끄자마자 확 식는 그런 거보다는 그렇죠. 아니 한 대표님 요거 좀 궁금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이번에 슈퍼볼 거기 광고에 기아차가 광고를 냈더라고요. 화제가 되던데 아니 지금 검색해 보니까 이거 30초에 700만 달러 광고네요. 맞습니다. 원래 비싸죠. 700만 달러면 89억인데 한 90억 되는데 90억이죠. 60초짜리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기아가. 그래서 상당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아 EV9 검색창에 이제 확 많이 올라왔다는 건데 맞아요. 진짜 제대로 투자를 했네요. 그것도 그거 하고 아니 댄 누구지? 데노다우드. 댄 오다우드? 네. 아니 이 친구는 왜 그렇게 머스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이번에 거기다가 슈퍼볼에 그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네. 완전 자율주행 보이콧하자는 그런 광고를 올렸다면서요. 그것도 국립교통국인가 어디 로고 무단으로 따와가지고 그거 올려가지고 내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데노다우드. 원래는 그러냐면 이게 그 친구가 뭐 하는 친구입니까? 아니 그분이 약간 테슬라랑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해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데노다우드가 그린힐스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CEO거든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B 있잖아요. 네. 이거 소프트웨어 만든 회사거든요. 와. 여기가. 근데 아. 작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F-35 조종사가 탈출하고 나서 이거 실종돼가지고 미국 쪽에서 이게 스텔스는 레이더로 안 잡히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부셔져서 발견됐잖아요. 결국에. 예. 그 소프트웨어가 문제였죠. 그래서 그때 그 조종사 찾았습니까? 조종사는 그때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탈출한 거죠. 네, 아. 탈출한 거죠. 근데 음. 일단 그 그린힐스 소프트웨어가 그때 F-35B 딱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린힐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투기나 이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운행하지 말아라는 아하. 명령들이 예,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근데 테슬라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글쎄. 안달이냐? 네. 왜 자기 돈 90억까지 태워가면서 글쎄. 90억이 아니죠. 60초 두 번 했을 거예요. 60초 두 번. 네, 엄청나네. 30초 두 번 해가지고 60초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러면은 180억을 쓴 거죠. 예. 왜 자기 돈 180억을 써면서까지 테슬라 하지 말라고 하냐라고 봤을 때는 원래 데노다우드가 그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원래 자기 목표가 있었죠. 그 완성차체 레거시한테 에이다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가지고 자기 거를 써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랑 FSD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 견제를 하는 거죠. 데노다우드가 왜 저격을 했는지는 저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네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1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하루 만에 미증시는 충격을 딛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나스닥이 1.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도 더해지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는 양상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도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자, 엔비디아 지금 시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또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또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호가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네요. 지금 0.8% 상승, 2,643포인트고 코스닥도 0.8% 올라갑니다. 86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올라갑니다. 74,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1.8% 상승합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네요. 주가가 어느덧 15만 1,400원. 지금 15만 1,0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1.68% 올라갑니다. 39만 4,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떨어집니다. 82만 5,000원. 현대차가 1.2% 상승하죠. 24만 8,500원이고요. 기아가 0.7% 올라갑니다. 11만 8,3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올라가고요. 셀트리온도 0.49% 올라갑니다. 18만 5,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39% 오름세 43만 9,000원. 네이버도 1.98% 상승하면서 20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보니까 지금 카카오가 5%, 6% 강세입니다. 거래량도 이미 30만 주 넘게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5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흘 연속 상승세고요.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지금 매수 주문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주가 자체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 4분기 영업이익은 1,89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109% 증가가 됐습니다만 증가폭은 조금 더 좀 둔화됐다라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 자체는 매출이 처음으로 8조 원대를 돌파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지금 4%에서 3.8% 강세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 상승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2% 상승 보여주면서 2거래 연속 반등 흐름 보여줍니다. 24만 7,5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3.8% 강세입니다. 64만 6,000원. HLB가 1.7% 떨어집니다. 6만 9,000원이고요. HPSP가 0.65% 상승하면서 6만 2,200원에 거래됩니다. 엔캠이 1.6% 상승합니다. 28만 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이 0.6% 하락하면서 10만 3,8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지금 강보합권이죠.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1.2% 올라갑니다. 17만 6,900원. 리노공업이 1.38% 상승 중이네요. 22만 500원. 신성 델타테크는 2% 약세입니다. 11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와, 오늘 반도체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반도체 장비주도 흐름 좋고요.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4% 강세, 19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넘어서 지금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시가총액까지 넘어서면서 3위까지 올라섰고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DB하이텍이 1.3% 상승 중이고요. 제주반도체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인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3.8% 상승, 33,550원. 이수페타시스도 2.8% 상승이고요. 텔레칩스도 5% 강세로 31,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표적인 HBM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는 1% 약세고 어부부 반도체가 6% 강세고요. 그밖에 주성엔지니어링, 대덕전자 모두 1% 안팎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두나무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관련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가 지금 8% 강세입니다. 7,360원이고요. 하나투자증권도 4% 강세입니다. 4,110원이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2% 상승이고요. 대성창투도 1.6% 상승 중입니다. 우리기술투자, 카카오도 지금 강세고 그밖에 지금 TS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1%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두나무 강세, 두나무 관련주도 강세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 내에서는 지금 게임 관련주들도 있어요. 특히 위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믹스와 관련해서도 주가가 어제장에서도 좀 강세 보여줬는데 오늘도 지금 3% 강세입니다. 51,800원이고요. 그밖에 지금 매커스도 7.6% 상승 중이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3.4%
강세 보여줍니다. 지금 또 이제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입니다. 서남이 21% 급등입니다. 7,960원, 그리고 덕성도 15% 넘게 급등을 보여줍니다. 1,780원이고요. 서남이 22% 급등,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같은 테마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렇네요. 오늘 지금 뭐 초전도체, 반도체 장비, 가상화폐, 두나무 관련주들 강세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0억 원, 63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64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82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3억 원, 1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은 3원 40전 하락한 1,33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자체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고 변동폭 자체는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그렇게 뭐 위로 뛰기도 그러한 상황이고 그냥 미국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 소폭 하향 안정, 환율도 그렇고 또 뭐 일본 재무성에서도 또 이렇게 구두 개입이 어제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150엔 넘어서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달러 강세는 조금 주춤하고 뭐 미국의 원유 재고가 확 늘면서 유가도 좀 밀려주고 전반적으로 먼저 주식이 그거 한데 얼추 골드만삭스가 며칠 전에 한국 코스피를 갖다 2,850을 콜을 했거든요. 네. 2,850을 콜을 했는데 이거 뭐 조금만 차트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왜 저런 레벨이 나오지 하실 텐데 다 뭐 한번 차트만 한번 펼쳐보면 다 뭐 공감이 가는 그런 레벨입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2,580에서 2,600이라는 구간을 넘어섰으니까 현재 시장이 보고 싶어하는 지수는 1차적으로 2,720 근처예요. 2,720 근처인데 그것까지 넘어서면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거기까지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실컷 앞에서 지금 기아, 현대차 막 띄우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 또 다른 데가 막 가니까 그게는 주춤하잖아요. 우리 또 뻘쭘해지게. 아니 그래도 아까 그 이게 이제 오다우드 왜 저랬는지 얘기는 좀 그러니까 들어보고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예, 뭐 카카오 얘기도 바로 해봐야 될 것 카카오도 같아요. 보니까 그래 싼 거 들고 기다리는 게 최고입니다. 증시에서는 좀 싸다 싶은 거 들고 좀 기다리는 게 최고예요. 뭐 섹터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뭐 아까 대단하고 그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린힐스 소프트웨어가 생각하는 게 에이다스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테슬라가 좀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입지가 서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테슬라에 반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플랫폼 관련주들 다 올라가는 특히 카카오는 와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8조 원대. 네, 이게 카카오가 그 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보면은 그 일반 채팅하고 오픈 채팅하고 나눠지고 오픈 채팅에서 이렇게 광고 탭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실적 발표를 오늘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매출 8조 원 넘으면서 이제 그동안 빠졌던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바닥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네이버도 같이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좀 풀이되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 이때 그러면 엑시트해야 돼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저는 카카오는 일단 더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상당히 물리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근데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동안에 하락했던 거는 이제 그 숫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동안에 있었던 뭐 SM 엔터 같은 네. 게 있었는데 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좀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갖고 계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공감합니다. 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너 실력 늘었다 하면은 무슨 뭐 스포츠가 되고 뭐가 오락이 되고 너 좀 늘었다 하면 하잖아요. 이제 늘 때도 됐잖아요 하듯이. 아 가요 이제 오를 때도 됐어요.
이렇게 시달렸는데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 카카오가 그렇게 펌프짓을 하면 그때로 생각해 보세요. 펌프짓 할 때 사지 말고. 뭐 근데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뭐 또 인과응보이기도 했고 업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야 그래도 그렇지 한 방에 어떻게 10%가 뛰냐? 화끈합니다 K 증시.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은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온 상황이고 좀 음봉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꾸준하게 사다가 어제부터 보니까 매수 규모가 확 줄었단 말이죠. 오늘은 지금 팔고 네. 있고. 그동안은 정말 많이 샀고 많이 샀어요. 6월 예. 13일만 하더라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무시할 수 없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근데 뭐 이게 외국인 자금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은 좋겠지만은 뭐 이거는 그 참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매수 매도의 싸움에서 지금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거는 더 들어올 수 있는 재료들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 증시 좀 싸지 않나. 그럼 밸류 프로그램 또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더 뒤늦게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있겠죠. 네. 그럼 저는 국내 증시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참 저기 반도체 했는데 막상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 부분도 한번 좀 점검 한번 해주시죠. 하이닉스랑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하이닉스가 먼저 HBM 치고 갔죠. 예. 근데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쭉 흐름만 보시면은 일단 뭐 세 가지입니다. 가장 반도체에서 최근에 거론되는 섹터 세 가지. HBM, CXL, 온디바이스 AI.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보시면은 HBM 갔다가 그다음 온디바이스 AI 가고 그다음 뭐 CXL 가고 이렇게 예. 되면은 HBM이 쭉 올라가면은 온디바이스 AI, CXL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가면 여기 HBM이나 CXL 떨어지고 CXL 가면은 온디바이스 AI랑 HBM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그 한미 반도체랑 그다음에 뭐 제조 반도체, 네오셈, 그다음에 뭐 디자인 하우스들 이거 네. 보시면은 각각 상승한 날이 다릅니다. 순환이 좀 돕니다. 순환매. 예. 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도 그냥 DDR5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 아직 부각되지 않아서 DDR5 관련 종목. 뭐 TLB도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최근에 보는 게 이제 지오 엘리먼트를 많이 보고 있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은 네. 있었어요. 근데 지오 엘리먼트가 이게 그 AL 공정에서 사용하는 그냥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그 캐니스터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통이거든요. 옆에서 그냥 뿌려주는 통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디램이랑 낸드가 최근에 나노급으로 가면서 점차 미세회로 공정으로 네, 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전국체가 물질이 변화가 돼요. 네.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이 딱 세 가지입니다. 그 물리기상 증착법하고 화학기상, 그다음에 원자기상. 그게 이제 PVD랑 CVD랑 ALD 뭐 이렇게 있는데 ALD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구체 용기거든요. 근데 화학기상하고 물리기상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보시면은 물리기상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좀 뿌려주는 겁니다. 이걸 기화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방막이 이 웨이퍼 위에다가 방막을 쭉 뿌려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하면 이게 불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균일하게 쭉 뿌려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ALD 공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세화되면 될수록 ALD 시장이 급격하게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 뭐가 정말 주목받았냐? 주성 엔지니어링, 네.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받았죠. 그러면은 ALD 공정이 점차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캐니스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캐니스터가 들어가는 용기인데 화합물이 들어가는 용기인데 이거 화합물 얼마나 남았나라는 이 레벨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레벨하는 용기까지 좀 같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둘씩 이제 도입을 하다 보면은 저는 지오 엘리먼트 좀 실적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 아, 저 로봇 관련주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시간이 참. 얼마 없네요. 짧게
아니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힘이 살아 있어요. 예. 네. 저는 가장 뭐 에브리봇 뭐 이런 종목들 다 있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나 이런 진입 장벽이 낮은 데는 저는 좀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냐라는 게 첫 번째를 봐야 되고, 저는 협동 로봇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협동 로봇 중에서도 산업용 협동 로봇. 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저출산이기 때문에 노동 인구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대체되는 것 자체가 이제 협동 로봇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협동 로봇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3가지가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크고, 왜냐면은 이게 가중하반이거든요. 이걸 몇 킬로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라는 건데, 가중하반 가장 무거운 게 두산 로보틱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인데, 뉴로메카가 그 가장 좀 저는 밸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협동 로봇은 괜찮긴 한데 그 중에서 싼 거는 뭘까라고 했을 때 뉴로메카이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민아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10대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투자 저변이 확대되면서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불리기 위한 목적 외에 금융교육까지 할 수 있어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인기가 좋은데요. 오늘은 세금도 아끼고 자녀의 투자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세뱃돈을 받으면 예금 통장에 쌓아두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새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설 연휴에 자녀들이 받은 세뱃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증시 투자 열풍이 불면서 현금보단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세뱃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펀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KB증권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 고객 수는 약 17만 5천 명으로 4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종목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에코아이, 삼성전자 우, 포스코홀딩스, LG엔솔 순으로 많이 보유했고 해외 주식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A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들의 장기 투자 목적에 맞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 청소년들이 직접 펀드에 투자하거나 또 뭐 자녀 명의로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좋다고요? 네, 어린이 펀드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10대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0에서 20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평가 가치주 위주의 투자로 변동성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어린이 펀드 수익률을 살펴보면 설정일 이후 누적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수익률은 평균 3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종목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펀드라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미성년자만 가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성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어린이 펀드라고 해서 성인 가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설 명절 후 여러 증권사에서 미성년 투자자들을 모시기 위해 이벤트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각 증권사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 어린이 펀드를 또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또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다면서요? 네, 어린이 펀드는 안정적인 수익률과 함께 절세 혜택까지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와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현행세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간 2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2천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20살까지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거죠. 또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펀드에 투자한다면 일반 계좌와 달리 과세 이연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거라는 실망감에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틈을 이용해서 2세, 3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하락장을 이용해서 또 경영권 승계 작업은 물론 절세 효과까지 누린다고 하는데요. 주식 증여, 절세 노하우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은 도움 말씀 이경호 세무사께서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상속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뭐 최대한 절세하려는 노력을 또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누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정부가 상속세도 이제 좀 손보기 위해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 상속이나 증여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세계 최고 네. 수준의 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네. 재벌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해서 이 편법 승계가 가능은 했는데요. 현재는 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계열사 지분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이 재벌 2세, 3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엄청난 세부담 때문에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이 배당을 늘려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회사를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 싱가포르입니다. 아하. 예, 2008년부터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폐지를 했는데요. 이 싱가포르는 양도세와 배당세도 없을 뿐더러 법인세와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법인 설립을 문의하고 있는 한국인 부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항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국부 유출로 이제 그렇다고 이어질 수밖에 봐야죠. 없기 때문에 네. 이 상속이라는 것을 단순 오너가의 이 승계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이 과감하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사후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에 관심이 높다라고 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시기가 이제 주식 증여 적기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현행 그 세법상 상장 주식가액 평가 방법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상장 주식을 증여를 할 때 이 재산가액 평가 방법이 증여일 이전 2개월 그리고 증여일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값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증여 이전 2개월, 증여한 이후 2개월. 그렇죠. 그 도합 4개월간의 네. 평균값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 흐름이 나빠질수록 증여에는 오히려 더 우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은 시기에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당장의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증여 후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세금 없이 다 모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증시가 이달 들어서 이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작년부터 약세 흐름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제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뭐 미국 금리라든지 중국 그 경기 침체 아니면 한반도 상황 등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로 주가가 낮아지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가끔 나오는 얘기가 그거군요.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부담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재벌 기업 오너들은 주가 오르는 것 같다가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 기업 오너들도 주식 증여에 조금 이렇게
박차를 가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같은 이유이긴 같은 하는데요. 맥락이군요. 예, 네. 주가가 낮아졌을 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증여세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오너 일가의 지분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이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증여 후에 10년 내에 다시 또 증여를 하게 되면 재차 증여 재산 합산이라고 해서 그 전에 증여 재산과 지금 현재 증여하는 재산을 합산해서 다시 과세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증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현재가 증여 적기라고들 많이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이 오너 일가들이 하락장에서 주가를 방어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주식을 증여를 하고 그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편법들을 많이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태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는 이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미성년자 주식 보호가 이런 주식 증여 때문인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 아들, 딸이 아니라 손녀, 손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이게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예. 세대 생략 증여라고 예. 하는데요. 조부모가 손자녀들한테 직접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래 내야 할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이제 가산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원래는 두 세대에 걸쳐서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2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대를 한 번 건너뛰면서 증여를 하기 때문에 네. 증여세를 한 번밖에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감안을 해서 이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일반적으로는 이 30%를 할증을 하더라도 한 번 증여세를 내는 것이 세금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 방식을 많이들 선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경호 세무사님 설명을 듣다 보면 이제 증여 시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뭐 이해가 되는데요. 네, 주식 네. 평가 방법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그 시세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이 주가라는 게 뭐 워낙에 출렁거리니까요. 네. 하락장인가 싶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 또 갑자기 상승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뭐 변경 사항을 거기에 기존의 어떤 증여 의사결정에 변화가 가능합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상 그 상장 주식 평가 방법은 예.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 후에 만약에 2개월 동안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다든지 예. 아니면 급락하는 경우에는 예. 만약에 이 증여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주식 평가액이 떨어지면서 증여세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요즘에는 주식을 증여를 했다가 2개월 동안에 급박한 이런 주가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증여를 취소를 하고 재증여를 하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상장사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개월 내에 네. 해야 된다. 네. 취소를 하더라도. 아닙니다. 취소를 하더라도 2개월 내에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주식 평가 방법 자체가 증여 이후에 2개월 동안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주가 가액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재증여를 그러니까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지들이 있다. 네. 그러면 이미 증여했다 취소하면은 그 증여세 자체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상장 주식 증여를 하고 이 반복하는 이유가 이 세법상 일정 기한 내에 이 증여를 취소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증여를 하고 다시 그걸 취소해서 반환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당초 증여 때도 증여세를 물고요. 그리고 반환을 했을 때도 이때도 또 다른 증여로 이제 증여로 봐서 둘 다 이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이 증여를 취소를 하고 반환을 하게 되면 당초 증여 때뿐만 아니라 반환 때도 둘 다 증여세를 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네. 신고 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제 취소하고 반환을 하게 되면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환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증여 재산이 금전이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반환 시기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 둘 다 증여세를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요 사전 증여를 한다고 해도
이제 증여자의 이제 전 재산을 다 증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는 결국 또 상속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때 증여세하고 상속세 관련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유산세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진세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누진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 재산을 규모를 좀 줄여야 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증여를 할 때에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만약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사전 증여 합산이라고 해서 종전에 증여했던 재산가액이 상속 재산의 합산이 돼서 아하. 이 세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은 건강을 유지를 해야 이 사전 증여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네. 그런데 이 증여 후에 이 10년이란 기간이 이제 고령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 장담을 할 수가 없죠. 네, 그 기간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네. 마련인데요. 근데 그 10년이란 기간을 절반인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예요? 그거는 이제 증여를 할 당시에 네.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합산하는 기간을 5년으로 이제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속인이 아닌 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 중에는 손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위 며느리가 이 상속인 아닌 자의 가장 대표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손자, 손녀, 그러니까 세대 증여할 때 세대 네. 생략을 하는 게 또 그렇죠. 이런 또 이슈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세대 생략의 하나의 이점으로서 또 이러한 측면에서 또 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 10년이란 거죠. 기간이 5년으로 주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증여를 하기보다는 이 아들 세대 아니면 딸 세대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서 손자녀나 사위 며느리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제 증여를 하시는 것이 절세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설명하실 때 우리 정민 앵커가 중간에 막 추가 질문하시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데 네. 방금 굉장히 관심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궁금한 그냥 거예요. 궁금해서. 이게 상속을 하시는 분도 관심이 많으신데 네.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 더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모든 제도가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다 그럴만해요. 네. 제가 훈련소에서 군대 때 훈련소에서 네. 이 불합리하고 이 뻘짓을 왜 하나 싶었는데 네. 나중에 제대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다 필요하다. 아, 네. 그 10년 얘기가 뻔하네요. 네. 증여하고 네. 증여 살짝 하고 네. 나중에 뭐 또 줄어든 그걸로 해서 상속하고 네. 뭐 그렇게 할 거 누구나 다 그런 편법을 쓸 거니까 그렇죠. 10년 정도의 이내나 하면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만약 이 유예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상속이 뭔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면 그 직전에 막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걸 근데 뭐 방지하기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상속세, 증여세 없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더라도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굉장히 세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세요. 건 증여세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업이란 게 계속 이어지기가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가업 승계 상속공제라는 것도 많이 이제 과거에 네,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네.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 비상장법인은 그 주식 평가 자체가 이게 조금 페어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상의 이제 데이터로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현실의 이제 기업 가치와 현재 실제 기업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데 있어서 많이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것 이런 같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얘기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오래되어 온 그럼요. 화두인데 네. 아 진짜 어떤 뭐 정치권이나 어떤 정책 당국 정부 차원에서 이거 진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분위기가 많이 네. 조성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결국 언젠가는 좀 상속세, 증여세가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들은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어찌됐던 이게 뭐 법 자체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이게 세법을 따라야 되니까 네. 뭔가 증여세, 절세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제가 한번 예.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증여 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증여를 하고 나서 이게 상속뿐만 아니라 다시 증여를 할 때도 10년 내에 다시 증여를 하게 되면 예. 그 전에 증여했던 재산가액이 다시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 계획을 하실 때는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여가 결정됐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실행을 해야 그 10년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가치 상승이 좀 예상되는 자산들을 우선적으로 좀 증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를 하게 되면 당장의 증여세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에 가치 상승분을 자녀가 세금 부담 없이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게 임대 부동산이라든지 예. 아니면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주식 등 같이 이런 수익성 자산들을 증여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런 자산들은 부모님께서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면 계속 임대 수익이라든지 배당 등이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수익으로 인해서 상속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녀한테 증여함으로써 네. 당장의 이 상속 재산을 규모를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그런 배당이나 임대 수익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낼 수가 있겠네요. 물론 당장의 소득세는 낼 수 있습니다만 네. 그 현금 수입을 통해서 상속세 재원을 그러니까, 마련할 수 예. 있는 방향이 될 수는 있죠. 저기 세무사님, 네, 그 증여세 네. 왜 그 한도가 있잖아요. 얼마까지 주는 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금 걱정 안 하고 줄 수 있는 거. 뭐 집계존속이 자식들은 5천만 원. 얼마, 뭐 네, 사위나 그게 며느리는 이제 얼마. 면제 가액이라고 하기보다는 네네. 증여 공제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제? 재산가액에서 이제 차감해주는 공제액이 있는데 아. 그게 이제 직계 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 10년간 5천만 원이고요. 10년간 합산. 해서 네. 5천만 원이고 이제 만약에 그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다 하면 10년간 2천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사위하고 거죠. 며느리는 직계 비속입니까? 사위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가 돼서 기타 친족? 예, 1,000만 원까지입니다.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돼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이 없게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뭐 재벌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뭐 목돈이 좀 생겨서 네. 자식들한테 한 돈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증여세 내야 됩니까? 뭐 당장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차 증여 재산 합산이라고 해서 그 전에 종전에 그 증여했던 재산가액이 10년 내에 만약 또 재증여가 일어나면 합산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10년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는 만약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법적으로 이제 그 2천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금 증여보다는 미성년자들한테 보통은 이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네, 이제 뭔가 좀 튼튼한 우량기업 주식을 사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이게 네.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네. 증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주식을 증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외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 가치 상승분을 세금 없이 그렇죠. 다 이제 자녀 몫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펀드나 주식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장 흐름이 그냥 네. 예상 체결 지수하고 비슷하게 가네요. 그렇죠. 초반에 좀 강했는데. 예, 종목별로는 희비도 많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긴 그런 해요. 것 같습니다. 예. 울퉁불퉁합니다 시장. 아무래도 네. 외국인이 좀 사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